네, 이번 시간에는 연동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항문 쪽으로 계속 향해야 됩니다. 치약을 짤 때 구멍 있는 쪽으로 쭉 밀어내듯 거의 똑같은 작업을 소화기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연동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소화운동은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었고, 지금 배우실 내용이 음식물을 항문 쪽으로 이동시키는 바로 연동운동입니다. 중요한 것 같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실제로 흡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변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원초적인 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동운동 작업이 음식물을 항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들어가 보시죠. 연동운동입니다. 식도서부터 볼까요? 식도 연동운동입니다. 식도 연동운동 형태로 보면 위쪽에 상부 식도 괄약근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 음식물 덩어리가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다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꿀럭꿀럭하며 음식물 덩어리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하고 식도의 딱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다시 또 하부 식도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식도 괄약근도 있고 아래쪽에 하부 식도 괄약근도 존재하네요. 하여튼 식도 연동운동이 마감되는 포인트, 식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부 식도 괄약근이 있고 그거를 넘어가면 바로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부 식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물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아기의 트름 시키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아기를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다 보면 다 먹이고 나면 아이가 토할까 봐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어깨 위에다 올리든가 아니면 눕혀놓고선 등을 통통통통 두들기죠. 통통 두들기다 보면 애가 조금 있다 트름을 합니다. 그거 공기를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젖을 토할 확률이 확 낮아집니다. 왜 시키는지 조금 아까 배우셨던 괄약근을 모두 포함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하부 식도 괄약근은 약합니다. 어른보다 좀 약하죠. 아무래도 모든 장기들이 아직 미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우유를 먹이든 우유를 먹든 하여튼 먹고 나면 조금 이따 자세가 이렇게 잘못되면 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하는 이유가 위의 압력이 높으면 식도에 있던 모유나 우유가 쭉 들어가서 우유가 들어가 위에 빵빵하게 들어오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자칫 자세를 잘못 잡으면 여기 있던 우유가 위에 있던 우유가 식도를 타고 토할 수가, 그러니까 역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젖을 먹다 보면 원컨 원하지 않건 우유와 함께 공기를 먹게 됩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어른들도 그러죠. 막 그냥 조용히 먹으면 좀 덜한데 밥 먹으면서 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 공기가 말을 하다 보면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되고 폐로도 들어가지만 공기가 식도를 타고 위로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윗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위의 압력이 높아져요. 윗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은 음식이고 반은 공기겠죠. 빵빵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 밥 먹다 말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또 트름도 해요. 진짜 지저분하죠. 하여튼 그렇게 똑같이 위의 압력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가 어린아이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유를 먹다 보면 꿀떡물떡 하다 보면 호흡돼야 되니까 얼떨결에 공기도 먹고 그러다 보면 윗속에 우유가 있고 위쪽에는 공기니까 당연히 위쪽에 떠 있는 공기가 이렇게 좀 있게 될 것입니다. 아기의 위의 압력을 높여놓겠죠. 그러면 위의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유만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공기가 들어갔기에 위의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요거를 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인 다음에 통통통통 두들기면 공기가 가벼우니까 위쪽에 있고 그걸 잘 두들기다 보면 공기만
그윽하고 트림처럼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나면 윗속에 우유만 딱 남겠죠. 압력을 낮췄으니 다시 위압이 높아서 이렇게 토하는 상황은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는 확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아기의 트름을 시키는 셈이죠. 젖을 먹는 동안 공기를 같이 삼켰기 때문에 압력은 높아졌고,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공기와 젖에 의해서 위압이 높아진 상황을 이렇게 두들겨서 똥똥똥똥 두들기고, 뭐 어떤 방법이든 좋겠죠. 두들기다 보면 약한 하부 식도 괄약근이 조금 두들기면 그 충격에서 탁 풀어주면 그윽하고 공기만 나오고 다시 닫으면 우유는 남겨져서 소화 흡수되고 아이가 젖을 토할 확률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아기 트름 시킬 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트름으로 공기를 빼내면 위협이 낮아진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아기 트름 시키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연동 운동과 위 배출을 볼까요? 이제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위 배출이죠. 지금 여기 식도로부터 이제 괄약근을 지나서 식도에서 위쪽으로 음식물이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면 다시 또 이 음식물은 작은 창자인 십이지장 쪽으로 가려 할 것이에요. 끊임없이 항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연동운동의 작업의 일부일 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위와 십이지장이 서로 부담이 없을 때 위 배출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식도하고 위하고도 그렇고 지금 위와 십이지장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툼이 대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도도 음식물이 많으면 괴로우니까 위에게 그 음식물 덩어리를 넘기려고 할 거예요. 위도 자기가 미리 받아놓은 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면 받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위하고 십이지장도 마찬가지죠. 서로 누가 더 부담이 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툼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십이지장에 음식물이 그득한데 위에 음식물 많다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쉽게 음식물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식도와 위하고 십이지장이 서로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내가 더 힘들거든 하고 십이지장하고 위하고 다투기 시작해요. 좀 더 힘든 쪽에서 아마 목소리가 커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치르고 말 것입니다. 위와 십이지장이 서로 부담이 없을 때는 위 배출이 위로부터 십이지장으로 가는 이 음식물의 이동은 순조롭겠지만 위와 십이지장 양쪽에 음식물의 양이 많으면 위는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십이지장은 받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 다툼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 큰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 위 배출이 되느냐 거부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 배출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드릴까요? 십이지장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괄약근을 열고 십이지장하고 위 사이에 있는 또 괄약근이죠.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음식물을 부수고 위액과 섞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소화시켜서 십이지장이 받을 상황이 됐다 그러면 괄약근 열고 슬쩍 내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을 부수고 위액과 섞는 운동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십이지장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렇게 섞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배가 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죠. 밥이 들어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 연동 운동, 다시 말하면 위가 계속 출렁거리면서 음식물을 부수고 위액과 섞는 운동을 하다가 십이지장이 받을 정도, 위가 내보낼 정도가 돼요. 그럴 때 괄약근을 열고 쭉 내보내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위 연동 운동, 위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배출되는 작업이 실제로는 밥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무산됩니다. 아무것도 내려보낼 게 없죠. 위는 화가 나가지고 연동 운동만 합니다. 꼭 계속 연동 운동만 하면 사실 속에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바로 나게 될 것이고,
밥 주세요라고 위 연동운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 연동운동을 다시 보실까요? 음식물을 학문적으로 말하고 있는 12장에서 이제 당연히 대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음식물 덩어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네요. 치약 짜듯 쪼로록 하고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보면 원형의 연동 수축이 음식물을 쓸어내리는 쭉 치약 짜듯 음식물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상 속도는 초당 1에서 한 2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지만은 않죠. 무지하게 빠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설사할 때죠. 초당 25cm 정도 되면 초초응급입니다. 빨리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겠죠. 자칫 잘못하면 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연동운동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음식물은 이동하면서 흡수라는 작업을 거치지만 당연히 마지막 배변을 위해서 항문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소장의 연동운동이었습니다. 대장의 연동운동을 또 볼까요? 집단운동이라는 형태로 이름 붙여진 영어로는 mass movement라고 얘기하는데 대장 연동운동을 한번 보시죠. 집단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대장의 연동운동을 얘기합니다. 식사 후에 급격하게 증가된 대장 이동운동이 발생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밥을 먹고 나면 집단운동이라는 게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대장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위쪽에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음식물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빠져야겠다. 우리는 똥차야. 빨리 나가자. 그리고 식사 후에 급격하게 증가된 대장의 이동운동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대장의 연동운동, 집단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대장 안에 있는 결장 안의 내용물을 대장의 말단 부위까지 쭉 이동시킵니다. 연동운동과 거의 유사한 것 같죠? 말씀드렸던 대로 치약 짜듯 쭉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집단운동, 바로 대장의 연동운동입니다. 식도서부터 위, 소장, 대장까지 연동운동을 제가 말씀드렸죠. 가자 학문적으로 라는 취지는 모든 연동운동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제가 그림으로 조금 사람 모양을 넣었지만 완전히 모식도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을 시작으로 음식물이 들어오죠. 쫙 들어와서 식도를 지나 위를 지나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에서 항문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당연히 여러 가지의 괄약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린 회로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소화기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닫힌 회로가 있었죠. 바로 순환계입니다. 심장 순환계의 경우에는 심장혈관계의 경우에는 닫힌 회로이니까 압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터질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소화기관은 열린 회로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압력이 무지 높아졌습니다. 위에 압력이 빵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에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은 이 열린 회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적당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터져서 뇌출혈이 될지 모르지만 소화기관에서 압력이 높아졌다고 병원 가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혼자서 해결합니다. 저기에 공기가 왕창 차가지고 만일 압력이 높아졌다면 하고 아마 트름해버릴 것입니다. 무리하게 술을 먹었든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 위에 압력이 높아졌다면 구토를 하실 겁니다. 큰 창자에 너무 많은 압력이 높아졌다. 그럼 대변 많은 거죠? 그럼 화장실 가서 해결하시겠죠. 압력이 높아져도 열린 회로라는 것은 그냥 뚫려 있는 곳으로 그 압을 배출하면 끝이에요. 배출하고 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닫힌 회로일 때에는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닫힌 회로가 열린 회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식도하고 위 사이에 괄약근이 있었죠. 위하고 작은 창자 사이에 12장 사이에 또 괄약근이 있었죠. 도체 식도에서 위에서 12장, 다시 또 소장에서 대장, 대장에서 항문을 나갈 때 모두 다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그 괄약근의 기능을 다시 한번 뒤져보시면
소동맥에서도 여러분들은 괄약근을 만나셨었어요. 닫힌 회로에서의 괄약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동맥에서 괄약근을 지나 실핏줄로 들어갔었죠. 이 소동맥이 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실핏줄은 기억하시나요? 내피세포라고는 아주 얇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혈관이었죠. 목적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이 두꺼우면 교환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교환을 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줄타기, 다시 말하면 내피세포 한 층을 선택한 것이죠. 말 그대로 자칫 잘못하면 터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괄약근을 포함한 소동맥이 끊임없이 실핏줄을 배려해야 돼요. 터지지 않게 보살펴야 되지요. 여기에 엄청나게 높은 압력에 혈압이 높은 상태로 쫙 혈액이 들어왔다. 혈액의 양이 많이 실핏줄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소동맥에 있는, 그리고 이 괄약근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서 아주 좁게 만들어서 이 압력이 혈류의 량이 실핏줄을 공격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괄약근이 쫙 수축하여 실핏줄을 배려하는 것이죠. 닫혀져 있는 이 심장혈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동맥의 실핏줄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다시 다음 칸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미 배우셨던 얘기입니다.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은 저장혈관이었는데 실제로는 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었죠. 바로 정맥 64%의 피를 가지고 있는 정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를 여유롭게 비닐봉지처럼 많이 함유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맥이 보살펴야 될 혈관은 다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억하시나요? 심장에 판막이 없는, 바로 정맥피가 이렇게 들어와 우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판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맥에서 피를 저장해서 이렇게 함유하고 있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피를 전부 다 우심방 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우심방은 금방 터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심방을 배려하는 입장, 닫힌 회로인 심장혈관계의 또 하나의 축인 대정맥에서, 정맥과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이 회로, 대정맥이 우심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제로는 우심방 터지지 않게 혈류량이 많거나 혈압이 높으면 정맥이 아까 소동맥과는 다르게, 괄약근과는 다르게 쫙 이완하면서 자기가 피를 갖고 있게 돼요. 저장혈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그 충격이 우심방으로 가지 못하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죠. 소동맥이나 괄약근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혈관, 실핏줄에 대한 배려심, 정맥이나 대정맥이 가지고 있던 우심방에 대한 배려심은 닫힌 회로인 심장혈관계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소화기계는 어떤가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입서부터 출발한 음식물이 항문까지 가는 도중에 여기 있는 식도와 위는 끊임없이 서로 다툼을 합니다. 위에서는 식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이 못 내려오게 하고, 식도는 악착같이 위쪽으로 괄약근을 열고 위쪽으로 음식물 덩어리를 보내려고 해요. 서로 싸움이 대단하죠. 막 다툼이 센데 어느 놈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식도에서 음식물 덩어리가 위로 가기도 하지만, 위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죽겠는데 난 못 살아, 나 가지고 있는 음식물 네가 되받아, 그리고 거꾸로 올려보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심장혈관계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류한다는 것은 심장혈관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소화기계에서는 역류뿐만 아니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식도와 위와 십이장이 못 돼서 그럴까요? 얘네들은 어차피 태생적으로
열린 회로에 존재하고 있는 장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류를 해도 서로 다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닫힌 회로인 심장혈관계가 서로 다투면 터져서 열린 회로가 되고 뇌출혈이 되지만 소화기계는 그게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는 열린 회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다퉈도 큰 하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시스템, 그러니까 소화기계, 심장혈관계는 그 개에 걸맞게 거기 있는 장기들이 자기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